지금 일본 자위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라 믿었던 한 여성 장교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방위성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일본 장교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긍지 높은 일본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매일 아침 되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레이코입니다. 도쿄 인근의 자위대 기지에서 근무하는 28세 여성 장교예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장교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위대 퇴역 장성이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7시 식탁 위에 미소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레이코,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만큼도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기술도 군사력도 모두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부대에서도 동료들이 한국과의 합동훈련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전략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은 우리 군사 체계를 따라하기만 하는 걸. 저는 동료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아버지께서 자위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와 경쟁하는 이야기, 일본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늘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추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1시, 집안이 고요할 때였죠. 주방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에 의젓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우리 팀이 참관단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좋은 기회다. 한국군의 약점을 잘 관찰해 오너라.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네시는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산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저령도라고 시작하는 주소였습니다.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훈련이 끝나면 꼭 이 주소로 가보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 너머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코, 부산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내 뿌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합동훈련 준비를 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오랜 편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부탁과 그 주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으로 향하는 군용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임무를 마친 뒤 반드시 그 주소를 찾아가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일본 땅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군용기가 인천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문을 위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와의 합동훈련을 참관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 대응과 인질 구출에 중점을 둔 시뮬레이션입니다. 브리핑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은 어머니의 말씀과 그 주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이 한국군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평소와 달리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첫 번째로 마주친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설 안내나 교통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일본어로 물어보자 로봇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놀라웠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팀은 곧장 육군본부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군사 대국으로서의 일본을 항상 강조하던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과의 첫 만남은 공식적이었지만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그들의 군사적 전문성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점점 기존의 편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참관 중 한국군 대위 박진수가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소령님, 일본 자위대의 대테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군사적 지식과 분석력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부산 출신이신가요? 억양이 조금 특이해서요. 갑자기 던진 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도쿄였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전 도쿄 출신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가끔 부산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비슷한 억양을 갖거든요. 역사적으로 부산과 일본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의 말에 문득 어머니의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의 저령도.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호텔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인터넷으로 저령도를 검색해보니 부산의 영도구를 가리키는 옛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더 깊이 찾아보니 저령도에는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항회장회라 불리는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저에게 이곳을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가족과 이 장소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훈련장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어머니가 몰래 보고 계셨던 바로 그 드라마였어요.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촬영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가 이 드라마를 보며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말하고 부산행 KTX를 탔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영독으로 가주세요. 이 주소로요. 운전사는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령도 옛 마을이군요. 그곳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혹시 친척분이라도 계신가요? 아, 네, 뭐 그런 셈이죠. 택시는 부산의 화려한 해안가를 지나 영도대교를 건넜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는 다른 오래된 가옥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나타났어요. 마침내 택시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한옥이 있었어요. 문패에는 김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흰머리의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레이코라고 합니다. 어머니 사야코께서 이 주소를 찾아오라고 하셨는데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야코, 드디어 너를 보내주었구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노인은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레이코 씨.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인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 가구와 일본식 장식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김학수라고 하오. 당신 어머니 사야코의 작은아버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레이코 씨, 당신 어머니의 본명은 김사야였소. 그녀는 한국인이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니는 일본인이세요. 타카하시 가문의. 김학수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가 상자를 열자 낡은 가족 족보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김씨 가문의 족보요. 여기 보이시오? 김사야, 1975년생.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오.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받아들었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문서였지만 분명히 김사야라는 이름 옆에 일본어로 타카하시, 사야코라고 작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앉으시오. 긴 이야기가 될 테니.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노인이 따라주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심호흡을 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최우수 학생이었소. 1995년 도쿄대학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을 때 당신 아버지를 만났지요. 노인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들, 도쿄 거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소. 하지만 타카하시 가문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특히 당신 할아버지는 구 일본군 출신으로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계셨소. 저는 할아버지의 엄격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항상 군인의 자세를 강조하시던 그분이 한국인 며느리를 반대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야는 선택을 해야 했소.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로 한 거요. 그녀는 일본으로 귀화하고 김사야라는 이름 대신 타카하시 사야코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소. 타카하시 가문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특히 군인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위해. 하지만 사야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했소.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가끔 편지를 보내곤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늦은 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단순히 어머니의 국적만이 아니오. 그는 더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희미해진 먹글씨로 쓰인 고문서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시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이오. 사야가 사이에커라는 이름의 무사였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야가. 어머니의 이름 사야와 비슷했습니다. 사야가는 본래 일본 규슈 출신의 무사였소.
그러나 임진왜란 중 조선의 의로움에 감명받아 투항했지요. 이후 조선 도정에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조선의 신하가 되었소. 노인은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를 가리켰어요. 갑옷을 입은 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통역관이자 군사 전략가로 활약했소. 그리고 조선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었지요. 우리는 그의 직계 후손들이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항상 믿어온 순수한 일본 혈통이라는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왜 일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건가요? 메이지 유신 시기, 우리 가문의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소. 당시 조선은 혼란스러웠고, 일본은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지요. 그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고, 점차 자신들의 조선 뿌리를 숨기기 시작했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제 혈통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럼 저는, 당신은 400년 전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무사의 후손이며 동시에 30년 전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여성의 딸이오. 당신 안에는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소. 저는 창가로 다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곳을 그리워하셨군요. 그렇소. 특히 아프실 때면 더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거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곳을 찾아오라고 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노인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사야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요. 당신을 위한 것이오. 어머니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독특한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레이코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미안하구나.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너는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특별한 아이야.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저령도에는 김충선의 후손들이 아직도 모여 사는 마을이 있소. 내일 그곳을 안내해 드리겠소. 당신의 진정한 뿌리를 만나볼 시간이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제 인생과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진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산의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한옥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김학수 노인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한국식 아침 상차림이었습니다. 밥과 된장국, 김치, 여러 반찬들. 어머니가 가끔 집에서 몰래 해주시던 음식과 비슷했어요. 잘 주무셨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소. 준비되면 출발하시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저령도의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집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여기가 항회촌이라 불리던 지역이요. 임진왜란 후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지요. 노인은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충선, 즉 사야가는 여기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소. 그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했던 사람이요. 우리는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이 김충선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요. 그는 조선에 충성을 다했지만 자신의 일본 출신을 잊지 않았소. 그는 양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지요. 비석 앞에 서서 400년 전 이 땅에 정착한 제 조상을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 일부는 다시 일본으로 갔나요? 19세기 말 조선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소. 당시 일본은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고 우리 가문의 일부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지요.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그때 일본으로 간 사람 중 하나였소. 우리는 작은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항웨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 일본은 강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소. 조선 출신이라는 사실은 점차 숨겨야 할 비밀이 되었지요. 당신의 증조할아버지는 타카하시라는 성을 택하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기 시작했소. 박물관 한편에는 옛 문서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당신의 증조할아버지요. 타카하시 켄지. 흑백 사진 속 남자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일본 육군의 장교가 되었소. 조선 출신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오히려 더 열성적인 일본인이 되려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극단적인 애국심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숨겨진 과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해안가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제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김사야, 즉 당신 어머니는 서울에서 태어났소. 역사학을 전공한 그녀는 항상 우리 가문의 특별한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녀는 김충선의 이야기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소.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그녀는 당신 아버지를 만났소.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처음에 그들은 서로의 가문 배경을 몰랐소. 그저 서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었을 뿐이요. 노인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다 사야가 타카하시 가문이 원래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400년 전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사람의 후손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의 뿌리를 숨긴 가문을 만난 것이오. 저는 그 운명적인 우연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마치 수백 년에 걸친 가족 서사가 저를 통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나요? 처음에는 말했소. 하지만 당신 할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지요. 그는 그 사실이 가문의 명예, 특히 군인 가문으로서의 위신을 해칠까 두려워했소.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사야는 선택을 해야 했소.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지키고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그녀는 전자를 선택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평생 슬픔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흘리던 눈물, 명절 때마다 조용히 동쪽을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저에게 항상 내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던 이유. 그럼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건가요?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결혼 전에는 알았소. 하지만 점차 그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지요.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군 경력을 위해 그는 그 진실을 깊이 묻어버리기로 했소. 사야에게도 절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요구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전망대였어요. 그곳에서는 부산항과 일본으로 향하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일본을 바라보았소. 그리고 여기서 당신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두 나라의 피, 400년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숨겨진 아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하오.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노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확실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 일부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어머니의 조용한 눈물, 한국 드라마를 향한 그리움, 명절 때마다 동쪽을 바라보던 시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김학수 노인의 선물이 가방 속에 들어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김충선의 초상화 복제본과 우리 가문의 족보, 그리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오.
당신 안에는 두 나라의 혼이 살고 있소.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부대로 바로 복귀해야 했지만 먼저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뵙기로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레이코,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활기차게 들렸어요. 어머니,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령도에 다녀왔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김학수 삼촌을 만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단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너는 일본 군인 가문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자라길 바랐으니까.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 김충선의 초상화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우리 가문의 진짜 뿌리죠. 일본에서 조선으로, 다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단다. 평생 일본인으로 자라온 너에게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고향을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부산에 다녀왔다고?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가문이 원래 김씨 가문이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병원 정원으로 이끌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거냐? 자위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온 가문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아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400년 전부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명예 아닐까요? 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지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넌 모른다. 내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군내에서 출세하기 위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취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인하고 엄격했던 그의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난 내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 다만 세상이, 특히 군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밤 부대로 돌아와 숙소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다음 날 아침 동료들 앞에서 한국합동훈련 결과를 브리핑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동료들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카하시 소령, 한국군의 대테러 전략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상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의 저라면 습관적으로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도시 지형 적응 능력과 첨단 장비 활용도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 장교들의 놀란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솔직한 평가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타카하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군. 네, 직접 경험해보니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일 군사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내가 담당자로 적합할 것 같은데 관심 있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이 아니라
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퇴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도 함께 계셨습니다. 레이코,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모든 비밀과 가면을 벗어던진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맞아.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의 비밀과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부산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직접 보시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창밖의 도쿄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어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라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 그것은 화해와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없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한국 요리를 차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준비했어.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이야.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슬픔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대신 그곳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맛보셨어요. 맛있구나, 사야코. 아니, 사야.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들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김충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우리 가문의 진짜 역사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안의 진정한 뿌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머니가 가끔 사용하던 단어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언어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몰래가 아니라 거실 TV로 당당하게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레이코야. 드라마 속 한복을 입은 여인들을 보며 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학생으로 지냈던 일들, 친구들과 남산에 올랐던 기억들, 그리고 도쿄로 유학 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까지. 부대에서의 생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합동훈련 담당자가 된 저는 더 이상 편견 없이 그들의 전략과 장비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를 반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가까운 고위 장교들은 제가 너무 한국에 우호적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타카하시, 자네가 최근 많이 변했네. 설마 부산에 다녀온 이후로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건가? 대위 하나다의 말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차 부대 내에서 저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군과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부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타카하시, 자네 최근 행동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장님, 제 가문의 진정한 명예는 국가 간 편견이 아닌 양국의 평화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렸어요. 자위대를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해요. 한일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신하니? 네,
아버지, 저는 제 정체성을, 우리 가문의 진정한 역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래를 위해 활용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응원하마.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30년간의 기다림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학수 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제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갑니다. 김충선의 후손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일관계학 석사과정을 시작했어요. 캠퍼스의 봄 풍경은 도쿄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다음 주 세미나 발표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요? 지도교수 김민수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네, 임진왜란 이후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사를 연구 주제로 삼다니 정말 특별한 관점이 될 것 같네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김충선 사야가 후손 모임이라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5월 둘째 주 토요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와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였습니다. 행사 당일 저령도의 작은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일본 자위대 출신으로 우리와 같은 김충선의 후손인 타카하시 레이코 씨입니다. 김학수 노인의 소개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레이코. 아니, 이제는 김레이코라고 합니다. 400년 전 우리의 공통 조상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행사 후 다양한 후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의사, 교사, 사업가, 심지어 한국군 장교도 있었습니다. 모두 김충선의 정신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도진, 역사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레이코 씨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나라의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 이야기가 양국의 이해와 화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가족의 역사, 자위대 시절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은 저령도 전망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며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역사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국경에 갇히지 않기로 했어요. 김충선처럼 저도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했어요. 양국의 역사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쿄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은퇴 장성들 모임에서 우리 가문의 진실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김충선의 후손이며 그것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명예다. 아버지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회의실에서 제3회 한일 문화 역사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령도 김충선 기념관 개관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청중 가운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군인의 표정은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레이코 씨, 지난 5년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중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의 강을 바라보며 평온해 보였고 아버지는 조용히 강변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이제 나도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구나. 해가 지는 한강 위로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두 도시, 두 나라를 잇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저는 내년에 출간될 제 첫 책, 두 나라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화해와 공존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저는 김충선의 후손으로서 타카하시 레이코이자 김레이코로서 두 나라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국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만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바다 너머 저 멀리 두 나라가 손을 맞잡는 미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카하시 레이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편견의 벽에 갇혀 있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레이코처럼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